안녕하십니까. 차이나다 대표 김선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정한 강연의 주제는요, 중국 당신이 모르는 엘도라도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벤처 포럼의 고영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들어, 예전부터는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문화적인 컨텐츠에 큰 관심을 보이던 중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웨딩이나 교육, 여행, 의료, 한국말에 특화된 서비스로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건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웃 국가로서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잠깐 듣고 스쳐 지나갔던 중국의 얘기들을 같이 꺼내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앞에 퀴즈를 좀 내볼까 합니다. 인물 퀴즈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창업자 6명 중에 5명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분 한 분께는 제가 다음 달 출장을 가는 중국 출장에 제 사비를 들여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가는 것을 넘어서요, 한국의 이런 신영성 대표와 같은 중국의 유명한 스타 CEO와 엔젤 투자자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별로 안 어렵죠? 제가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래도 여기 계신 고벤처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건데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손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까지 준비했는데 일단 맞추셨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시죠? 벌써 지금 5문제를 다 맞히셨는데 좀 난감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힌트까지 준비했는데요. 한국의 카트라이더와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의 퍼블리싱에서 큰 성공을 거둔 텐센트의 창업자 마와텅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문제도 마저 내겠습니다. 맞춰주세요. 네, 혹시 이 사람도 아십니까? 그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IBM의 컴퓨터 사업부를 인수한 땡땡땡의 창업자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인 레전드 캐피탈의 수장인 땡땡땡 회장입니다. 혹시 회사라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대단한데요. 아쉽습니다. 여자는 아니어서요. 네. 어쨌든 다음 달에 제가 출장에 꼭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이 방금 퀴즈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미국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는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중국의 IT 거장들은 아직도 우리들한테 너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른다는 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은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중국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나눠보고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잠깐 동안이나마 한 10몇 년 동안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그런 중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경험을 먼저 나눠보고자 할 건데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1992년 그 한중수교단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저희 부친께서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작정 청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중국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에는 그 여객기가 개항을 하기 전이라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요.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녁에 배를 타고 아침에 청도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청도에 아침에 도착해서 그 중국을 처음 만났던 인상이 아직도 그 20년 전이어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배에 내려서 봤던 항구에 수십 척의 잠수함이 떠 있었고 그리고 인민복을 입은 군인들이 제식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때 당시 저희 눈에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항구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또한 수차례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 도로를 지나가는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하나도 없고 그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는 그 여자들이 이런 치마를 입고 이렇게 자전거 위에 올려가지고 거의 하이실종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름이어가지고 전부 다 상의를 탈의하고 길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 중국의 첫 인상은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15년 뒤에 그 선박장에 그 잠수함이 떠다니던 곳은 그 포화 요트들이 즐비한 지역으로 변해 있었고요. 그리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다니지 않았던 중국 사람들은 명품 백과 명품 옷을 거치고 다니는 멋쟁이들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결정적인 계기로 중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저는 중국에 대한 혐오스러운 인상을 그때까지만 갖고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가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여행으로 친구랑 이제 북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이제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가지고 한인타운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천안문 광장, 뭐 자궁성 이렇게 뭐 걸어다니면서 이제 중국을 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좀 옛날 서울에 온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쯤에 중국의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북경대학교에 그리고 칭화대학교를 구경을 갔습니다. 북경대학교 동문과 칭화대학교 이렇게 서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걸어다녀서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는 그 서당 같더라고요. 강의하는 건물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정말 촌스러운 그 시골에서 막 상경한 촌뜨기 같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밤 9시쯤 되니까 학교의 모든 건물들이 소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동문을 빠져나와 이제 칭화대 서문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그 양쪽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로등 아래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가로등마다 모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 아래에서 사람들이 뭘 하나 이게 가까이서 가보고 저는 그때까지 제가 20년 넘게 동안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그 학생들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로등 밑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중국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귀국을 하자마자 중국어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중국어에 흥미를 느껴서 또 재수하듯이
중국 유학을 준비하였고, 마침 중국 대학교에 그 외국 학생을 뽑는 입시 시험이 그 해에 생겨나서 저는 상하이 푸단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경영학부에 저는 첫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한류 드라마가 한참 처음 붐업이 될 때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저를. 한국인이니까 텔레비전보다 한국인이니까 와가지고 친한 척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숙제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1, 2학년 동안 띵가띵가 놀다가 이제 군대를 다녔습니다. 군부학을 3년을 하고 3년 뒤에 돌아온 상해는 제가 알고 있던 상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요. 그 3년 동안 상해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중국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그 얄팍한 한국인으로서의 그 자만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학위를 따고 언어를 배워서 돌아가는 게 제대로 중국을 공부한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중국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제가 첫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사업들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때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그것도 외국 학생이 중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외국 기업도 아니고 외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 나간 사람들로 봤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잡았던 게 저희가 유학을 왔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중국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양국의 유학생들이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언어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유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중 유학생 입시 교육센터였습니다. 근데 이 사업 모델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북경이나 상해로 유학을 가는데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갈 때는 너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흑룡강성에도 오고 산동성에서도 오고 절강성에서도 오고 수천성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접점을 찾는 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에는 첫 번째 창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창업 준비들을 하면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첫 창업에 대해서 교훈을 얻은 것은 바로 Think Big, Start Small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두 번째 창업의 기회가 옵니다. 이제 졸업 논문을 준비하려고요.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과 중국의 젊은이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나 성향을 이제 분석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돈을 소비하고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유명한 카페베네라는 브랜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혹시 이게 중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중국에 대한 카페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국도 80년대 다방 스타일의 이제 간판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그런 이제 서구화된 카페의 간판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는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첫 카페를 열어가지고 스타벅스와 같은 외국 브랜드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무언가 특별한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였는데요.
그 오프라인이라는 카페 공간에 온라인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 카페에서 친구를 사귀러 가는 카페로 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 두두 카페라는 카페를 1년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저희 팀원들은 카페 운영, 커피 제조, 유통, 마케팅, 프랜차이즈를 공부하면서 이제 두두 카페를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차이나다의 창업 멤버 중에 3명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차이나다의 창업 멤버 중에 여기 앉아계신 그 홍일점이자 이제 저희 막내인데요. 여기 최고원 양은 그 프랜차이즈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엔젤인 땡땡이라는 회사의 위장 취업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중국 내수 시장의 기대 심리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투자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장사 한 곳과 중국의 기업가 한 분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액수의 투자금을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사다마라고 있죠. 저희가 그 상해 한 복판 항구로 따지면 명동 같은 중심 상권에 입점을 하기로 한 지역에 다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달려가서 이제 그 부동산 개발상에서 따지듯이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부동산 개발상에서 얘기하기로는 너네하고 그 MOU를 맺은 건 맞지만 입점에 대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다른 입지를 찾으러 이제 뛰어다녔지만 시간이 이제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저희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투자받은 모든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는 이제 악수를 두는 것보다 변수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러한 경험들을 또 이 외에도 몇 번의 창업 경험이 있었지만 이 경험 토대로 차이나다라는 회사를 작년에 창업하였습니다. 네, 차이나다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두차이나라는 중국 비즈니스 전문 미디어와 그리고 다음 달에 론칭을 앞두고 있는 비네이티브 차이니즈라는 온라인 중국어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한국에 이제 유명한 벤처 기업들이 많죠. 패스트트랙 아시아라든가 네오이지 차이나, 스마투스, 아이웨딩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제 많은 한국의 벤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작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차이나다는 이제 중국에서 이런저런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도 좀 덜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연 주제를 중국이 당신이 모르는 엘도라도를 이렇게 바꿔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엘도라도, 그 엘도라도는 바로 그 모바일 시장인데요. 여기 혹시 창업하신 분들이라든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모바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창업이든 뭐 여러 가지 창업이 있겠지만 가장 요새 많이 창업을 하면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바일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그리고 그 시장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국의 모바일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중국 전체 인구의 70%, 그러니까 10억 명이 핸드폰 단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인 2억 5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2억 5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배가 좀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1억대씩의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가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데까지는 3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중국의 카카오톡인 웨이신이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데까지는 불과 10개월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어플리케이션 시장 성장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불과 1년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11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의 12%가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성장기에 있다는 것이죠. 안정기와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가 아니라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사이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 수와 컨텐츠 수가 3배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핀란드의 그 작은 벤처 기업이었던 로비오가 만든 앵그리버드는 전 세계 다운로드 중에 4분의 1이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헤드쿼터를 상하이로 옮겨서 홍콩 증시에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안 가고 왜 중국으로 왔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고정 팬들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여가지고, 지금 이제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테마파크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큰 부가가치를